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네, 이제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럴 정도로 네,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지난 일제 강점기는 역사 속에 이제 거의 10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이 가진 영향력 자체가 위협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국력이 더 강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이유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김일성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김일성이 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해도 100%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당연히 또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꼽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것을 절기를 통해서 매년마다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6월절이다 그러면은 6월절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걸 밤에 식구들 다 불러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나이에 아이들을 불러서 밤에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8시간을 읽어줘요. 그렇게 8시간을. 그러니까 졸고 자면은 다시 안고 나가서 얼굴 세수시켜서 또 안 깨워서 또 앉혀놓고 매년마다 듣게 합니다. 평생을 그걸 그래서 장성한 다음엔 가정을 이루어 자기가 또 자녀들에게 또 그걸 읽어주면서 교육을 전수해 나가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민족, 그 민족 정신,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 조금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한 듯해요. 그래서 6.25를 겪은 세대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가는데 우리 한동안 전쟁 끝나고 50년 지난 다음에 6.25를 북이 일으켰냐 남이 일으켰냐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쳐들어갔지. 남침이라는데 남침? 맞아. 남쪽이 침략했으니 남침 아니야? 뭐 이렇게 말장난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적인 증거가 소련의 이 외교문서가 공개되는 50년 지나고 2000년 될 때까지 논쟁으로 갔어요. 이제 그 증거들이 다 나온 다음에 비로소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6.25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매년 6월 25일을 앞두면은 이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에 우리 위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남노당이었어요. 남노당. 이 남노당이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그 당시에 남노당원들이 약 35만 명 정도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시대적으로 남노당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론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론적으로 확실한 이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남노당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박헌영이 똑똑했어요. 김일성이보다도 훨씬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노당이 공식적인 정당으로 우리나라에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그런데 막상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지요.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민중대회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이 민중들 여러 많은 시민대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는 돈을, 그 당시에 일본 돈을 찍어내던 출판사가 정판사라고 있었는데, 이 정판사에 있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폐기됐던 그 당시 돈을 찍어내는 기계 징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9개를 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위조표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찍어냈냐? 1,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자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급이 600원 정도였어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몇십억쯤 되는 가치예요. 그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이걸 하나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 찍어내는 직원 가운데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한 개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그래서 남로당의 이 위조 지폐 사건, 그 정판사의 그 출판사 사장이 누구냐? 박낙종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파괴하겠다는 정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해방일보 사장이었던 이 그 당시 신문 권오직 사장, 그리고 또 그 당시 남로당 재정국장이었던 이관술, 다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극형을 받았죠. 이때 이 그 주도자가 뒤에서 박헌영이다 하는 얘기 때문에 박헌영을 잡으라 하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박헌영은 북으로 월북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남쪽에는 남로당이 워낙 득세했는데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술이라는 사람이 바로 남로당이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감척과 동조해가지고 김일성의 돈을 그가 500만 환을 받아요. 그것으로 공작금을 받아서 국회의원 13명을 포섭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미군 철수 이 법안을 막 가결시키기 위해서 막 한참 국회에서 연설하다 말고 간첩 활동한 것이 드러나서 체포돼 버립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도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또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남로당이 군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송호성이라는 사람은 이 군인들 처음 이제 막 육사의 생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우파도 좋고 좌익도 좋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상의 이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인민군을 교육하는 훈련대 그 대장으로서 일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사의 역사 가운데 송호성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국군 창설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뿐 아니죠. 육사 교수부장도 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모든 장교들이 거의 좌익으로 보시면 돼요. 육사 3기는 약 280명 정도가 입학했는데 82% 정도가 좌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예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우리나라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북에서 남쪽의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지령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은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 국회가 구성돼서 나라를 세우려는 과정인데 북은 벌써 김일성이 이미 했거든요. 이미 세워놨습니다. 소련이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정부가 그쪽에 수립한다고 자기들은 인민조선공화국 뭐 어쩌고 이걸 해놨는데 남쪽엔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지요. 국회의원 못 뽑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지령 내려왔을 때, 이때 제주도에서 박헌영의 사위였던 김달삼이 일어나가지고 이 경찰서와 그리고 군부대를 습격하고 선거 관리하는 이 관청들 있죠. 습격해서 투표용지를 뺏어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처음에 구성하는데 이 제주도에서 3명을 뽑아야 했는데 2명을 못 뽑아서, 그래서는 그 당시에 200명 중에 198명만 뽑혀서 재원 국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때 난리였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보복하고 하다가 몇 명이 죽었냐? 14,03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3 사건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서로 죽고 죽이고가 14,000명이 죽었다. 그건 동네 사람 거의가 피해자 가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제주도에선 4.3 사건 얘기하면은 감정들이 아주, 지금 역사가 그만큼 흘렀어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처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3 사건의 피해를 크게 일으킨 건 누구냐면 김달삼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덕구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그 후임으로 그러니까 그들 얘기하는 인민유격대장이 됐는데, 그가 뭘 했냐면은 제주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번에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 육사에서 있던 오일균 소령이 뭘 해줬냐면 거기다가 이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군부대에 습격해서 그 다음에 무기를 탈취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전수해 주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탈취해서 서로 국군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큰 싸움 돼버렸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 그 역사는 아픔의 역사.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위기 상황의 첫 번째는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 명령 내려집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에다가 가서 어찌하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저 지금 반란을 진압하라 하겠죠? 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영상으로 남을 거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를 변조하거나 부터 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두시고 그리고 상황을 보십시오. 이래서 이 진압하라 하는 명령이 14연대가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여수에서 또 좌익 군대가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어졌어요. 여수에서 피해 컸지요. 여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수에서도 우익 그 군인들과 학생들, 청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끌어내고 학교에서 잡아서 그들을 죽였죠. 몇 명을 죽였냐면 1,2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네, 부상이 1,150명, 행방불명은 3,500명이나 돼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죽여서 어디로 묻었는지 몰라요. 그 여수에서도 큰 상처가 있었죠.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1,143명이 죽었어요. 행방불명자는 818명, 그리고 반란군은 392명을 사살했습니다. 포로는 1,512명, 그리고 반란에 가담했던 14연대, 6연대, 4연대는 부대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있는 역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시겠죠? 여수에 있던 아시는 손영훈 목사님의 아들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이때 바로 좌익 학생들에게 붙들려서 이때 바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 점에 여수 순천 사건은 또 그 지역사에 큰 아픔이 됐어요. 대구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또 온갖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전국 군대마다 이 좌익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춘천과 화천인데 국군 8연대 1대대 508명 이 대원들을 데리고 표무원 소령이 이때 대대장이에요. 우리 훈련 나간다 하고 군인을 이끌고 그리고는 가게 되는데, 표무원, 네, 소령입니다. 저 사람이 부대원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인민군들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그러니 휴전선 근처로 간 거예요. 지금이야 춘천 화천이 뭐 지금 그렇지만 그때 38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바로 접경이었죠. 그런데 그곳으로 데려가서 인민군들이 매복해 있는 곳에 거기 데려가니까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때 대대장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 투항하자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외치니까 이때 최동섭 중위 비롯해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북에 안 간다. 우리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싸운다. 그 싸웠어요. 거부하고. 그런데 이때 이미 벌써 그들 매복해 있는 곳에 포위되어 있던 장교 3명 그리고 병사 114명은 납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대대 여기 8연대 2대대죠. 바로 같은 날인데 이 강태무 소령도 38선 경비를 위해서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마찬가지로 홍천에서 출발해서 300여 명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인민군이 또 마찬가지로 매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랑 함께 연결돼서 서로 함께 그곳에서 이 인민군들이 매복하는 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포위가 됐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교전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항복하자. 강태모 소령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또 이 김인식 8중대장 비롯해서 138명은 싫다고 하고서는 끝까지 그들도 마찬가지로 전투하다가 무사히 빠져나와서 138명은 귀환했어요. 그래서 이들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부대원들 약 300여 명은 결국 할 수 없이 북으로 납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어떤 지경인지 느껴지십니까? 전국에서 막 그 시위가 일어나고 노동자들 시위 일으키고 군인들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견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서울에서는 온갖 시위들이 대단히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지금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이 난 겁니다. 남로당이 35만 명이나 있는데 전쟁만 일단 일으키면은 남로당원들이 전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봉기할 것이다. 이 얘기가 박헌영을 통해 들려진 거예요. 그 다음번에 군인들이 한꺼번에 300여 명이 이렇게 또 넘어왔어요. 거기다가 여수순천의 반란, 제주도에서 이 투표, 이거 용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김일성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쳐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는 전쟁만 일으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이 8년대 1대대 2대원들이 저렇게 북으로 가게 됐다 하는 그 때문에 참모총장이 경질되면서 새로 참모총장 된 최병덕 참모총장이 그 사람이 바로 간첩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인지. 저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 23일을 집결해서 6월 24일 정비하고 6월 25일 침략한다는 계획이 공격명령 하달서로 전 인민군에 하달이 됐어요. 그 소식이 마찬가지로 온 겁니다. 최병덕 이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6월 24일 날 전군을 전체 쉬는 체제로 만들어주고 휴가와 외박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그냥 휴가를 다 보내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 6.25에 관한 기록들과 영화나 아니면 그 밖에 기록들을 보면 6월 25일 아침 새벽에 전쟁 터지고 아침 되니까 나와서 군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모두 전군 어찌하라고요? 귀대하시오. 아시죠? 왜 그래요? 외출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외출 명령을 갖다 내리니까 부관이었던 장도영 대령하고 참모총장이랑 싸움이 나요. 참모총장한테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을 한꺼번에 10% 이상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건 이제까지 군대 운영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요. 그런데 참모총장이 뭐라 그래요? 강제로 휴가 외박 주라 이거예요. 그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명령공원장이 이기겠죠? 그래서 휴가가 그리고 외박이 나갔게 된 겁니다. 그 외박 나가라 그러니까 서울 가서 놀다가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 터진 날 놀고 있고 나가 있으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갖고 논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위기가 있어요. 1950년도 5월달과 6월달에 최병덕 이 참모총장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부대 이동이었어요. 평택에 있는 부대를 저 파주로 옮기고 또 파주에 있는 부대는
또 어디 용인으로 가고, 용인에 있는 부대는 의정부로 가고. 그래서 5월과 6월에 부대가 다 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터지는 날 용인에 있던 부대가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전쟁 났어요. 자, 이제 이 부대가 뭘 하겠습니까? 가다 말고. 난리가 났죠?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가 자기 지금 위수 지역을 갖다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전쟁이 났으니 뭘 막고 말고가 있어요? 참모총장이 이 짓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참모총장이 무슨 명령 내리냐면 피난하고 있는데 한강 인도교 폭발을 명령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병대에 여기에 그 당시 최창식 대령이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서 명령 내리니까 그 터뜨렸다가 그 다음번에 그냥 그 다음번에 사형당해버리고. 그러니까 간첩이 와서 한 일은 국민들, 이게 인도교는 이거는 피난길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아셔야 될 것이 그거 터뜨렸다고 해가지고 이 탱크가 못 내려오는 건 아닌 것이 한강 철교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 오히려 피난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공병대에 있었던 이 최창섭 대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민들한테는 이거 그때 여기 폭발 거니까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막아서, 그래서 그때 그 폭파시킬 때 주민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로 자꾸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역사를 또 오독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시켰다 하고서는 보여주는 사진 있지요? 한강 인도교 사진이 아닙니다. 다른 다리 폭파 사진을 지금까지도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이전에 한강 인도교 사진하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면은 다른 다리였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혹시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비교된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 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도권에 있는 군대에게 총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건빵 떨어졌다고 막 외치는데 그게 암호입니다. 총알 달라는 거예요. 총을 못 쏘니까. 왜? 공급을 안 해줬거든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 점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날 그 새벽에 우리 군인들은 하나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동두천에서 6.25를 맞이하셨거든요. 맞았습니다. 아침 역에 쾅쾅쾅 소리 막 나고 그 다음번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벌써 인민군들이 지나가 버렸대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인민군이 지나가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패잔병 돼버린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6.25를 그냥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인민군들은 소련으로부터 T-34라고 하는 이 탱크를 240대를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총으로 앞만 쏴도 총알이 튕겨나가는 무기예요. 탱크가. 그러니까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그 탱크가 소련에 있어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달라니까 거기 줬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25는 그야말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기 공감하셨죠? 그럼 김일성의 후예를 보지요. 김일성은 3일 동안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됐어요. 1군단은 서울. 네, 네. 원래 전쟁 계획서는 저겁니다. 지금 보시면 1단계가 있지요. 3일 만에 수원까지. 그 다음번에 2단계는 저 대구 포항까지. 3단계는 저 전국 전체를 다 이제 공산화시키는 것으로 3단계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1군단이 내려와가지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어요. 저 의정부를 통해서 내려와서 서울거리예요. 서울거리에 저 김일성, 스탈린 사진 걸고 행군하고 그 다음번에 탱크가 막 돌아다니고 난리였죠. 자, 이런 지경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수도권 1군단은 저렇게 내려옵니다. 저 연천을 통해서 쭉 내려오고 그 다음번에 2군단은 어떻게 해요? 강원도 쪽이죠? 예? 화천, 그 다음에 인제를 거쳐서 홍천, 그리고 나서 수원 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아래에서 합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던 이유가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는데 문제는 2군단이 저 아래에 수원까지 내려와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춘천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춘천에 그 당시에 사단장, 육사단장이었던 김종인 장군이 마침 그때에 이 인민군 가운데 귀순자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북에선 전쟁 중에 준비 한참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월 말쯤에는 저 지금 휴전선 38선 일대로 집결하도록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침략이 곧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춘천 쪽에 방비하는 라인을 만들고 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 춘천 상황 보세요. 저게 춘천입니다. 당시. 춘천에 산 하나가 있죠? 저기로 탱크가 넘어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인민군대가 저 우두산이라 하는데 우두산으로 안 넘고 옆에 옥상포 보입니까? 저기 평지예요. 저쪽으로 올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저게 참호를 파고 그 다음번에 저기다가 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포병장 장교 출신이신 우리 김대옥 집사님의 자문을 거쳤더니 105mm 포를 갖다가 가지고선 저쪽에 그냥 인민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다 포를 막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쩡히 지금 부대는 다 대한민국 국군은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왜냐면은 이미 벌써 3일 만에 저 서울 쪽에 보니까 약 그 당시에 국군이 8만여 명 되는데 그때 벌써 4만여 명 이상이 벌써 다 이 부대가 그 부대가 다 이미 괴멸돼 버린 겁니다. 그 부대가 이미 벌써 전국에 이젠 이 남아있는 국군에 가진 힘 자체가 50% 이상이 무너져 버렸다. 돼버리니까 저 이제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항이 있는 거예요. 막 포를 쏴야 되니까 못 간 겁니다. 후퇴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렸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분명히 이 춘천을 접수했어야 되는데 안 되고 6월 26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선 6월 26일 날 전쟁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래서 전쟁하는데 6월 26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천에 있는 부대를 여기로 집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이 화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같이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화력을 당해낼 길이 없죠. 이미 벌써 서울은 떨어져 가지고 6월 28일 새벽에 인민군은 벌써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서부전선 쪽으로는 이미 벌써 이 우리 진지가 무너졌다. 소식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도 물러서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일을 여기서 버텨준 바람에 그래서 하나가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원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들어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가. 그래서 와서 수원 비행장에 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벌써 난리통이죠. 그러니까 이때 와서 직접 보고 뭘 결정합니까? 결정한 것이 미군의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수원을 6월 28일까지 다 점령해 버렸으면은 뭐 전세로 와서 확인하고 말고도 없이 끝났다는 터인데 이걸 버텨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3일 기다린 것. 그럼 3일을 원래 예정에 따라야 되는데 동부전선의 문제가 그렇게 원활치 않았단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박헌영의 얘기 때문이었어요. 박헌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와서 6월 28일까지 점령하고 그 다음번에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일어난다고요? 남로당 좌익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 겁니다. 꼼짝을 않고 있어요. 이건 무슨 영문이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좌익 군대가 사방에서 전쟁이 일으니까 국회가 이제 막 구성돼서 제일 먼저 만든 법이 무엇이냐? 1949년 1월 달에 만든 법이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국가보안법 들어보셨나요? 1948년 12월 1일 날이네요. 국가보안법이 반포가 됐습니다. 이때 이것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좌익 세력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남로당을 지금 이제는 목표로 왜 위조 집회 사건에 더해서 이 반란의 주역 이래서 남로당을 이제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점조직에서 알 길이 없네요.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홍민표를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전혀 입을 안 열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한 10여 명을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 오제도 검사가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밥을 같이 먹자고 데려갔어요. 이 오제도 검사는 영락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당시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하고 씻고 그래 나오고 같이 씻자고 하고서는 이제 먼저 씻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때 뭐 했냐? 그 집에 장롱을 다 열어본 겁니다. 천하의 오제도 그 유명한 검사 그 집안은 얼마나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이 인간들 썩었을까? 그게 사상으로 돼 있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는 그 집에 이 오제도 검사 양복이 딱 한 벌이에요. 아니 그 천하의 그 검사가 그 유명한 검사가 집안이 이 정도야? 부패한 줄 알았어요. 뇌물로 아주 온 집안을 아주 온통 들러오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을 살펴보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밑에 자기 먼저 서울시당 위원들을 갖다가 다 이름을 대고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나 전향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향할 사람들이 나오고 전향하지 않을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는 200여 명의 남로당원들 고위 공직자 고위층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이 사람을 감옥을 다 집어넣는데 그 중에 성시백이라고 하는 이 제1호 간첩이 그때 잡혀 들어갑니다. 성시백 이 사람은 아까 들으셨던 표무원 그 다음번에 강창무 소령을 포섭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33만 명의 이 남로당원들이 차례차례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6.25 전에 엄청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죠. 6.25가 터졌는데 인민군들이 점령했으면 당연히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 곳에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3일을 기다리고 할 수 없이 7월 1일 날 한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박헌영을 나중에 처형을 시키는데 그때 핑계가 물론 몇 가지가 있었고 또 이유도 있지만은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네가 판단을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못 이기게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선 죽인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 이유. 내면적 이유는 물론 소련과 관계 또 하나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는 김일성의 생각에 아까 그림 보셨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그 점령하는 순서대로 해서 쫙 저렇게 해서 서울부터 대전, 그 다음번에 천안, 그 다음 대전, 그리고 나서 대구, 부산 이렇게 딱 경부선 라인으로 해서 딱 내려갔으면은 전쟁은 끝났어요. 부산에 만일 인민군이 먼저 들어가 버렸으면 그러면은 유엔군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김일성 생각에 유엔군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을 그냥 완전히 다 쓸고 간 거예요. 그러느라고 기한이 조금 더 걸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엔에서 파병을 결정했지요. 유엔은 1945년도 시작해서 50년도에 처음 군대 16개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유엔 역사 가운데 다시 전투병을 파견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원래는 체제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임 이사국이라 하는 5개 나라가 모두 다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는데 소련이 찬성할 이유가 없어요. 무기 대주면서. 그러니까 김일성 생각에도 절대 유엔군은 못 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이 회의를 결정하는 날 뉴욕에 이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 대표가 회의하러 가야지요. 회의 시간에 맞춰서 일찍이 출발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 말고 이 자동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회의가 이거 열리는 그 시간까지 그 회의장에 차가 고장나서 못 갔어요. 그래서 회의에 못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기권이 돼가지고 가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하게 된 것이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요? 소련 대사가 자동차가 고장난 사건이 두 번째.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돕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월 초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들, 그리고 저 대구에서 지금 이 있는 전선 가운데 이 유엔군들이 폭격할 수 있도록 날씨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내가 어쩌다 호남을 욕심을 내서, 왜 그러냐면 북한은 산이 많고 자원은 많지만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탐이 나겠죠. 그 벌판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서 농사지으면 이 곡식, 그러니까 그 땅을 탐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 군인들을, 이 주력을 보내가지고 이 부산 가는 거 안심하고서 천천히 가자 했는데, 그때 유엔군이 들어온 거,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리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여기 이 춘천의 육사단의 김종인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사단장을 통해서 전쟁 준비됐던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요, 교회를 너무 많이 부수고 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 많이 순교하고 교회가 많이 파괴됐어요. 교회 다 뺏겨서, 그래서 그때 그곳들이 전부 인민위원회 회의실이 돼버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인민재판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그런데도 공산주의 해볼만 하다고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땅을 다 되돌려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요? 우리는 지난날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1974년도 그 당시에 저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김일성이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저건 됐을까? 그러다가 답을 찾아낸 게 1980년대 중반, 1986년, 87년도에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저 베트남은 저렇게 뭡니까? 지금 공산화가 됐는데 여기는 그것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다를까 하다가 그때 찾아낸 게 교회 때문이라고, 기독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운동권 학생들에게 내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사회 주류층이 되면은 기독교인의 숫자를 대한민국에서 10분의 1로 줄여라. 그것이었어요. 10분의 1로 줄이는 전술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역사 교육을,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그 이념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러면 교회 안 가게 만들 것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나가면은 교인이 10분의 1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2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이 숫자를 확인하니까 2%.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학생들 학교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공문 보내주고 하던 일 있죠? 그것이 결국은 전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 교육받은 그 청년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 이미 벌써 운영자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문을 내보내요. 식당 가지 마라, 백화점 가지 마라, 시장 가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지 마라. 그 결과가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평소에 비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더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자료도 다 있고 역사의 증언들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올바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새기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가는 그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시오리. 이제 대한민국, 특별히 공산화되지 아니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한 이 모습 바라보며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리고 또한 억압하고 있는 공산 정권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멸망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가진 권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친족들이 그곳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6.25 76년을 저희가 기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난날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